네, 이번 주차는 10장 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의 의미와 지능 이론, 두 번째는 지능의 측정, 그리고 세 번째는 지능 관련 쟁점입니다. 지난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기질, 성격까지 이제 우리가 발달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저희 기말고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에서 했던 그런 파트들과 지금 지능 그리고 이번 주차에서 진행하는 파트까지 시험의 범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의 의미와 지능 이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에서는 이제 우리가 견해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능은 타당성이 입증된 이제 우리가 지능 검사가 보고하는 점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역량, 그리고 한 인간이 획득한 총 지식,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 같은 것들, 그리고 특정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에다가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의 의미에서 심리학자들이 본 지능의 중요한 측면은 추상적인 사고 및 추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지식의 획득 역량, 기억력, 적응력, 정신 속도, 언어 적성, 수학 적성, 일반 지식 창의성이 이러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능이 이제 의미에서 보면 이제 타당성이 입증된 지능 검사의 점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IQ 검사라고 해서 저희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수치화된 검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단일의 속성만을 보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다양하게 이제 지능의 기저에 있는 세부 특성에 따라서 우리 눈에 이제 볼 수 없는 것까지 단지 인간의 추정으로만 정의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요인과 다요인, 위계 이론,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것들의 네 가지로 관점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학습 역량이라고도 하고, 한 인간이 획득한 총 지식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지능의 의미에 속하겠습니다. 지능 이론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요인 이론, 다요인 이론, 위계 이론, 다중지능 이론 등이 있는데요. 일반 요인 이론은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제 우리 여러 종류의 성취도 검사에서 정신작업 검사 간의 상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 G 요인이 이제 또 있고 또 S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제 지능 검사에서도 적용 가능한 하나의 정신적인 속성이 지 요인이고, 또 각각의 지능 검사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능력이 이제 지 요인에 붙어 있는 것이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반 요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요인 이론은 지능은 한 개가 아닌 몇 개의 기본 정신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 개의 능력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정신 능력이 지능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요인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능에 대한 기술이 각 지능 요인에 대해서 개별화된 점수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7가지의 정신 이론, 언어 이해, 기억, 추리, 공간 시각화, 수, 단어 유창성, 지각 속도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위계 이론이 있는데요. 지능 속성 간에 이제 위계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유동적인 지능, 신경생리학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능으로서 이런 것들은 생리적 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지능은 지각, 일반 추리 능력, 기계적인 암기, 속도 등에서 잘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결정적인 이론은 특정한 환경과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능으로서 우리가 가정 환경 혹은 교육의 정도, 직업의 영향 등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추리 능력,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상식 등에서 능력에서 잘 나타나는 결정적 지능은 환경적인 자극이 지속되는 한 성인기 이후에까지 꾸준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는 유동적인 결정적인 지능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발달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유아의 발달에서
지능이 발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중지능 이론 중에서도 지능의 속성은 서로 별개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능에 보면 우리가 가드너의 8가지의 지능을 로 해서 언어 지능, 네, 그리고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그리고 음악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 지능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요인 이론에서 아까 지능의 일반 지능 요인과 특수 지능 요인으로 구성이 된다. 일반 요인에서는 언어나 수, 정신 속도, 주의와 상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지능은 별개의 독립적인 하위 속성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기본 정신 능력이 있고, 지각 속도 요인, 수 요인, 단어 유창성 요인, 언어 요인, 공각 요인, 기억 요인, 추리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능 구조 모양에서는 지능의 내용이나 이제 저희가 조작, 산출의 지적 공면으로 구성이 되어서, 네, 세 차원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 내용은 이제 시각, 청각, 상징, 의미, 행동을 의미하고, 조작은 인지, 수렴적 사고, 확상적 사고, 그리고 기억 부호와 기억 파지, 평가로 이제 조작이 되고요. 산출은 단위, 유목, 관계, 체계, 변환, 함축이 이제 하위의 영역 중에서 산출의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능 구조의 이제 모형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단위, 유목, 관계, 체계, 변환, 이렇게 산출 차원과 내용 차원과 그리고 조작 차원, 이렇게 세 가지의 지능 구조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카텔의 지능 이론으로서 유동적인 지능과 유전적, 신경생리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되는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유동적인 지능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정도까지 지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속도나 기계적인 암기, 지각력, 일반 추리력 등에서 이제 잘 나타나게 되고요. 결정적 지능은 환경적, 경험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이 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논리적, 추리력, 그리고 상식 등의 능력에서 잘 나타납니다. 결정적 지능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지능과 잘 이제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지능의 이제 발달에서 더 좋겠죠. 저희가 이제 유아에서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 함께 발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CHC 모델입니다. 지적 능력의 위계를 강조하는 이제 모델이 되고요. 상층에는 일반 지능이 있고요. G고, 중간층에는 다양한 특수 능력, 수리적 기억, 시공간적 능력, 그리고 장기 기억과 이런 복구,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 유동적 추론, 이런 것들 중간층에 포함이 되고요. 하층에는 이제 정교한 복수 능력, 정교한 특수 능력의 이제 위계를 하는 것들이 CHC 모델입니다. 저희 책에서는 3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모든 학습자는 이제 이론의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과 흥미를 가지며 개인마다 지능의 조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신경체제, 뇌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지능 이론과 다중 지능 이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단일 지능 이론은 지능은 지능 검사에서 문항에 바르게 답하는 능력을 이제 단일 지능이라고 하고, 수치화를 할 수 있고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논리와 언어 능력을 지능의 범위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은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 심리학적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지능의 조합은 다양합니다. 네, 지능은 향상 기능, 네, 향상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이제 가드너가 제시한 8가지의 다중지능은 이제 우리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지능, 자연지능이 있습니다. 네, 언어지능의 교수활동으로는 언어의 소리나 의미, 기능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아동기에 폭발적으로 발달한 다음에 계속해서 노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겠죠.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 소리적 유형에 민감한 민감성과 구분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절정에 달한 다음에 40세 이후에 수학적 통찰력은 감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지능은 시공간 세계에 대해서 예민한 지각으로서 초기 아동기에 위상학적 사고가 9에서 10세경 이제 유클리드식 사고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신체 운동지능은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사물에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성분과 이제 강도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악지능은 가장 초기에 발달하고요. 음정, 리듬, 음색을 만들고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대인간의 지능은 타인의 기분, 기질, 동기, 그리고 욕구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생후 3년 동안 중요한 애착과 유대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 내 지능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3년 동안 중요한 자아와 타인 간의 경계를 형성하고 자연 지능은 이제 다양한 종을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아동기에 다양한 경험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이제 강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강점은 이제 우리가 인간 지능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 기능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약점 지능은 지속적으로 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드너에서 언어 지능에서는 이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논리수학적인 능력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다중지능이 유아 및 아동 교육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적용한 키스쿨이 있습니다. 그런 키스쿨에서는 유아들에게 매일 다양한 지능 영역을 자극하도록 구성된 교수학습 자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강점 지능을 강화하고 약점 지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다중지능 이론은 이미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강점 기능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고요. 약점 지능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과학적인 접근, 필요한가, 지능인가 재능인가 새로운 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교사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많고 학습 자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지능을 교수 학습 실제 현장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탠버그의 이제 우리가 지능 3원론과 성공 지능입니다. 3원은 이제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 있고요. 성공 지능은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분석적, 창조적, 실제적 지능을 통합할 수 있는 일련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간이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 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 대한 지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능 3원론이고요. 이제 창조적 지능과 분석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정신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적 영역의 지능을 의미하고요. 특정 정보나 문제를 분석하고 대조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이제 정신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처리를 위한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습득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런 메타 요소에는 어떤 일을 사전 계획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점검하는 것들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정신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행 요소에서는 메타 요소인 고등 정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위 수준의 정신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 습득 요소는 메타와 수행 요소가 하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창조적 지능이고요. 창조적 지능은 인간의 경험과 연관된 것으로서 어떻게 상상력, 발명, 종합적 능력을 포괄하는 이제 창의적인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이제 우리가 신기성을 다루는 능력과 정보 처리를 자동화하는 능력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기성이라는 부분은 통찰력, 혹은 새로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자동화 능력은 새로운 해결책을 신속하게 일상적인 과정으로 바꾸어서 많은 인지적 노력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적 지능은 이제 전통적인 지능 검사의 점수나 학업 성취도와 무관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적응이나 선택, 조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실제 적응력이나 사회적 유동성 등의 능력을 의미하는 실제적 기능은 이제 인간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과 적용과 조성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공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 세 가지의 요소로서 구성이 되고, 인간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능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실제적 지능과 그에 해당되는 특별한 능력들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버그에 따르면 성공이란 우리 자신의 지능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성공 지능이란 이런 분석적 지능과 창조적 지능, 실제적 지능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일련의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유아는 이제 자신이 목표한 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례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능을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능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이제 교사나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조금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창조적 지능과 분석적 지능, 실제적 지능 중에서 나는 어떠한 지능을 많이 쓰는 사람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터맨의 IQ 측정, 정신연령, 실제 생활 연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능의 측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능이 키와 몸무게 같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연령, 실제 생활연령 곱하기 100, 실제 생활연령에서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정신연령으로 우리가 나누어 줍니다. 문제점은 정신연령은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으나 생활연령은 증가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차지능 지수에서는 모집단에서 내가 속해 있는 위치의 상태를 보고하고, IQ 70에서 130이나 이런 평균 지능이고, IQ 70 이하에서는 장애 지능, IQ 130 이상에서는 영재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해마다 지능 검사의 평균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활, 이제 양육 태도나 이제 양육의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편차지능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 곡선에서 보듯이 점수의 분포도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중간 부분과 하위 부분을 보면서 어떤 지능 검사라서 어떻게 편차가 나타나는지 표준 편차로서 이제 퍼센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영유아의 지능 검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도 이제 벌써 영유아의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검사를 잘 쓰진 않고요. 이제 우리가 정서 검사,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셨던 EQ, 네, 우리가 정서지능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검사들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의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영유아의 강점 및 약점 지능을 관찰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표 10-2겠죠. 영유아의 강점. 즉 특성을 먼저 보면 말하는 기술, 영유아가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유창한 언변을 지니고 있는가,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재치 있는 농담과 익사를 떠는가, 그리고 학습 능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배우는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지니고 있는가, 다양한 사고들 간의 관계성을 잘 찾는가, 유아의 기억력이 우수한가,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했는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전 지식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는가, 흔한 물건을 앉은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거나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유아의 강점 및 약점 지능 관찰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세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지 능력과 상위 인지 능력에서는 정교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가, 기억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가, 또 호기심과 질문에서는 지식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무언가 더 많이 알려고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는가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가, 도전적인 과제의 완성에 대해서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지니고 있는가, 또 리더십과 사회적인 기술에서는 타인을 설득하고 동기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타인의 느낌과 신체적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중재 능력을 이제 지니고 타인이 합리적인 타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부 내용을 특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능에 관련의 쟁점에서는 지능과 유전은 이제 유전 대 환경, 이런 것들 지난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능과 유전, 지능과 환경,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정 환경 내에서 학습 자극, 온정적인 반응성, 언어 자극이 영유아의 지능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서 이제 1세, 그렇죠, 2세, 3세, 7세, 9세를 살펴봤을 때 1난선 쌍둥이와 2난성 쌍둥이, 형제 자매, 그리고 입양된 형제 자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40에서 80% 범위 안에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유전은 지능의 범위를 결정하고 환경은 그 범위 내에서 발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았던, 그쵸? 네, 대면 수업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풀린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능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풀린 효과죠. 해가 거듭될수록 지능 검사의 점수가 평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군입대 지원자의 IQ를 이렇게 검사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신병이 전부 다 이제 10년마다 대략 3점씩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점수의 평균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죠.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있고, 다른 학자들도 또 IQ의 증가가 이제 지적 능력의 발전에 기인하기보다는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시청각 매체의 증가, 혹은 IQ 검사의 반복 효과, 혹은 또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학교와 이제 질 높은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기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능 지수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능 지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많은 쟁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피험자인 유아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전문가 앞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지능 검사에서도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 당일 피험자의 정서 상태를 포함해서 다양한 변인들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그런 것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기관에서 다수의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집단지능 검사는 피험자의 언어적 능력과 검사 당일의 컨디션, 그렇죠?
건강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지능검사의 문화적 편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도시권 출신인지 아니면 비도시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인 요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도 태도나 가치관 그리고 동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이러한 변수 모든 것들이 지능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지능검사가 지닌 문화적인 편향성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능검사의 문화적인 편향성, 지능지수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떠한 지능지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